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터의 산문 중에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먼저 페이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페이터는 생존 연대가 1839년에서 1894년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였고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우고 평생 모교의 교수로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미술에 감명을 받고 초기 작품 르네상스사의 연구로 명성을 얻었다. 그리스 정신, 특히 쾌락주의에 공명하여 지성과 감각을 바탕으로 꾸준히 미를 탐구, 예술 지상주의와 인상 비평을 제창하고 이를 인상주의적 문체로 표현하여 19세기 말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페이터의 산문에는 뛰어난 예술의 그윽한 향기가 있어 독자의 뇌리를 황홀하게 하고 사상의 조화가 있어 독자의 영혼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감정의 풍요가 있어 독자의 마음을 충만감에 휩싸이게 만든다. 오늘 제가 페이터의 산문에서 고른 것은 제목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로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이며 후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 그 유명한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페스트의 유행으로 제국이 피폐하여 그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은 쇠퇴하였습니다.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 보라, 마케도니아의 영화는 흙 속에 묻혀버렸고 알렉산더 대왕도 죽은 지 오래도다. 왕후 장상은 모두 관 속에 누웠는데 시인들의 노래의 소재가 될 뿐이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 자신이 화려한 행렬이나 축제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런 일을 벌임으로써 민중의 비위를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번 원정으로부터 로마로의 귀환은 오베이션의 영예보다도 더 조촐하게 하기로 정하였다. 오베이션이란 로마 상원의원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로마 상원의원들도 이제는 황제의 뜻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여기에 이의가 없었다. 이번 황제의 원정은 무혈로서 이루어졌다. 그는 로마 제일의 통치자 의상을 몸에 걸치고 머리엔 왕관을 쓰고 비슷한 옷을 입은 신하들과 함께 엄숙하게 행진했다. 그도 성도를 지나서 로마 보호신들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칠 예정이었다. 오늘의 제물로는 살찐 양 한 마리를 택하였다. 이 양의 형상은 우리가 지금도 흔히 로마의 신전에서 돼지와 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오래된 교회의 법규에 따라 머리에는 리본 장식을 했고 제의까지 입혀져 있었다. 화려한 배교의 제사장이 이 양을 인도하였다. 여러 명의 사제들이 대합창단의 지휘자를 따라 들어오는 악사들 바로 뒤에 황금의 제기를 들고 뒤따랐다. 지휘자는 오늘따라 유난히도 눈에 띄게 신경질을 내거나 즐거워했다. 그는 지휘봉을 힘차게 올리고 내리면서 걷기에 쉽지 않은 길을 지나 가슴속에 숨어있는 영혼과 완전히 조화되는 음악의 꿈속을 행진하고 있었다. 수많은 관중뿐만 아니라 그리웠던 처자식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온 개선 용사들까지도 오늘의 축하 행렬을 지켜보고 로마의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한 순수한 정성에서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두 왕자는 전날 밤부터 나와 있었다. 마리우스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잘 구경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이제부터 세계의 지배자들이 그의 바로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할 순간이었다.
그 행렬이 지나갈 도로에는 고운 황금빛 모래가 뿌려져 있었으며 불경스런 사람들이 발자국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곳은 엄격하게 경계되고 있었다. 드디어 군중의 환호 소리와 함께 황제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유려하게 울려 퍼졌다. 물론 마리우스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인물은 오늘 행사의 중심 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였다. 드디어 그의 행렬이 마리우스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선두에는 번쩍이는 금불을 든 집정관의 시자들, 그 뒤에는 일군의 기사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황제는 늠름한 무장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호위되어 있었다. 지금은 이미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식이 되어버린 토가를 온몸에 걸친 황제를 마리우스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이는 45세가량, 좀 튀어나온 듯한 눈. 그 눈은 이 종교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공손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천성으로 넓게 그리고 자비롭게 관찰하는 눈이었다. 우리가 지금도 그의 흉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우아하고도 정중한 젊은이였다. 그의 눈초리는 솔직 담백하였고 이만 넓고 머리 빛깔은 밤색이었다. 이 탐스러운 머리카락 아래에서 그의 이마는 더 한층 환하게 보였으며 아무런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들은 지금 바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찬란한 행렬에 흥분 도취되어 당황하고 눈부셔하는 틈바구니에서 세상 만사를 항상 분명하게 꿰뚫어 본 한 인간의 이마를 본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운명이라는 것에 우리의 처지를 고이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무한정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신의 섭리에 우리를 맡겨버릴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하지만 오늘 마리우스가 목격한 이 사람에게만은 이 딜레마가 분명히 해결된 듯이 보였다. 황제는 언제나 외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지만 오늘 그가 보여주는 온건하고도 정중한 얼굴의 표정은 물론 대중을 다스리는 공직자에게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그에게는 하나의 외형적인 상징이 되고 하나의 내향적인 종교가 되었으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생의 목표이기도 한 것처럼 보였다. 오늘따라 그의 이런 태도는 그를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한층 고조되어 보였다. 그의 지금까지의 생애가 그런 축복과 감사의 생활이어서 이것은 그의 모습 속에서 거의 신성스러움마저 보였다. 그러나 군중의 환호성과 갈채 속에서도 좀 더 깊이 관찰한다면 황제의 얼굴에 간간히 스쳐가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슬픔의 그림자가 엿보였으니 그것이 피로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보다는 정신을 위하여 그의 신체를 희생한 자의 그것이었다. 이런 정신의 요구와 갈망을 마리우스는 그리스도의 현자들을 그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이 황제로부터 발견하는 것 같았다. 이 황제가 치르는 희생이야말로 그리스 현자들의 슬픈 인생 철학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겸손하고 소박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고 장식하라 하는 것이 이 부드러우면서도 고귀한 금욕주의자의 모토였으니 그는 언제나 외부에 나타나는 그 용모를 도덕의 진정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그의 안색을 항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였다. 그가 보여주는 온후 평안한 모습은 그가 황제라는 추상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의 엄숙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더 한층 심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거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오히려 겸허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물론 티끌만큼이라도 사회적인 또는 도덕적인, 더 나아가서는 철학적인 우월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니 황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고난의 경험 속에서 이 세상의 여하한 형태의 휴머니스틱한 요소라도 그것이 결코 자기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소년 시절부터 그는 다른 귀족의 자제들처럼 사제의 일에 종사하였으며 유달리 나이에 비하여 정확하고도 성실하게 모든 사제의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곧 종교음악을 통달했으며 모든 예식의 절차를 외우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인생에다가 좀 막연하긴 하나 신성까지도 갖춘 황제였지만 실제로는 국가 종교 행사의 최고 제사장으로서 신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제문을 줄줄 암송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지혜 중에서 한층 아름다운 측면은 그가 일생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기와 개성이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잘 조화하고 화합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그의 제국 내에서 누구보다도 자기 동생에게 지극하였다. 그가 신들에게 감사를 드릴 때는 을에 자기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활력소를 주는 자기 동생이 곁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황제가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과실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다. 11월의 짧은 해가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햇살을 군중들에게 비스듬히 퍼붓고 있었다. 궁중의 병사들은 창문에 커튼을 들이웠으니 이것이 한층 더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파우스티나 왕비도 앉아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로 원로원의 집회 때마다 의사당으로 옮겨오게 된 아름다운 그리스 조각품인 승리의 동상이 오늘도 의사당에 옮겨져 황제의 의자 옆에 놓여졌다. 황제는 간단한 제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양쪽에 운집한 원로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한 후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주제는 차라리 소박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진부하다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그의 음성에는 장엄하면서도 애틋한 점이 있었다. 오늘의 그의 논제도 모든 고대 로마 묘비명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고 사멸하여버린 사람과 사물의 위에 또 그 위에 겹겹으로 쌓아 올려진 무덤의 기념비와 같은 것이었다. 폐허가 된 로마의 장관, 영웅주의 공허,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 황제가 할 연설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어느 시대에나 금욕주의자가 지향하듯이 내 자신을 낮추어라 하는 대목의 이야기가 도달하였다. 그는 특히 여기서 사후의 명성에 지극히 연연하는 자들에 관하여 세심히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였다. 금욕주의자인 이 황제는 진정한 금욕주의 신봉자로서 마치 중세의 은둔자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도 삶에 연연하다가 이제는 차디찬 시체가 되어 한 움큼의 먼지가 되어버린 자들을 심하게 매도하였다. 마리우스는 이 금욕주의를 자기가 신봉하는 쾌락주의와 대조하여 보았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세계나 너희 밖에 있는 세계나 다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 그러니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하는 것이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의 생각이었다. 이 세상도 그 위에 존재하는 철인도 머지않아 불꽃처럼 사라지는 것, 너희 눈을 모든 허무한 것으로부터 돌려라, 버려라, 모든 연민의 정으로부터 떠나라. 황제는 그의 모든 위엄을 가지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어디에서나 죽음의 그림자를 간파하는 것 같았다. 마리우스는 모든 금욕주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을 상기하였다. 금욕주의자들에게는 자기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속한 것이다. 황제는 때때로 청중들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기를 원하거든 너를 칭찬하여 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판자인가를 또 그들이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라. 네가 죽은 후에 그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바라거든 이렇게 생각하라. 당신의 뒤에 오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당신의 큰 이름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함께 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진실로 사후의 명성에 가슴 조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성을 깊이 간직하여 주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며 그들의 기억 자체도 그들의 차례를 기다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대들이 결코 보지 못할 일에 대하여 어찌하여 그렇게도 연연해 하는가. 이것은 그대가 그대보다 이 세상에 먼저 왔다 간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은가. 참다운 지혜로서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은 저 호메로스의 식구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후회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에 충분하다. 인간은 나뭇잎과 흡사한 것, 가을바람이 낙엽을 휘몰아 가면 봄은 새로운 잎으로 숲을 덮는다. 잎, 조그만 나뭇잎, 너희 귀여운 자식들도, 너희 아첨자도, 너희 원수도 모두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 너를 이 세상에서 조롱하거나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너를 온갖 수단을 다하여 지옥에 빠뜨리려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의 명성이 이 세상을 뒤덮는 사람들도 모두 바람에 펄럭이는 나뭇잎이니 봄이 돌아와 돋아난 새 잎사귀들이 어느 결에 가을바람에 그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다 날리고 나면 숲은 새로운 잎으로 다른 한 세대를 장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마치 이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미워하고 사랑하겠다는 말인가. 순식간에 그대의 눈도 감겨지고 당신이 기대어 보려던 그 사람 자체도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모든 것도 순식간에 당신을 앞질러 소멸하여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하여 흐르는 물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 너희 생명의 미소함을 알라. 이런 일로 해서 희망에 들뜨고 이런 일로 해서 슬픔에 빠지고 이런 일로 해서 불안해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무한을 생각해보고 그 속에 내가 차지한 몫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과연 얼마나 조그마한 분자인가. 무한의 시간을 상기하고 너희 목숨이 차지한 시간의 어이없음을 슬퍼하라. 운명의 목숨이 차지한 시간의 어이없음을 슬퍼하라. 운명을 생각해보고 그 속의 일점에 불과한 너희 위치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그대를 재료로 하여 어떤 비단을 만들든 관계하지 마라. 지난 날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회고해보라. 그리고 아울러 이것과 다름이 없을 지난 날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회고해보라. 그리고 아울러 이것과 다름이 없을 미래를 내다보라. 예를 들어 베스파시안 황제 하에 세상은 어떻게 지나갔는가를 생각하라. 그들은 결혼했고 결혼 선물도 주고받았고 자식을 낳았다. 사랑의 길도 예외는 아니니 사랑은 자신을 위하여 또는 남을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며 그들은 유행했던 말을 속삭이며 그들은 호사스런 집을 갈망하며 교묘하게 아첨하며 의심하며 시기하며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다. 축제도 사업도 전쟁도 질병도 사멸도 이제는 그 흔적도 없어진 것이 아니냐. 오,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들의 묘비명을 하나로 종합해 본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발버둥 치다가 얼마 후엔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인생을 멀고 먼 시대에 있었던 고도로 생각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한 후에 있을 도시로 생각하라. 지금은 밀림 속에 파묻혀버린 도시로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나 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빨리 그들이 기억에서 사라질 것인가. 오늘은 그대의 이름을 소리 높이 외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도 그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는가. 모든 명예와 영화는 헛된 것이니 무심한 바람에 사라져가는 모래 언덕이며 개 짖는 소리이며 어린애들의 말다툼 소리이며 울다 웃다 하는 어린아이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의 일부는 지금 너와 함께 있으며 일부는 과거에 있었으며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당신이 보물로 만들겠는가? 이것은 마치 창공을 나는 제비에게 사랑을 바치는 것이니 얼마나 빨리도 제비는 시야에서 사라지느냐. 모든 공적 또는 사적인 행동에서 분노와 격렬한 성격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 노도 같은 분노, 그리고 그런 분노를 일으켰을 때 행운과 불운을 생각해보고 지난날의 인간들의 투쟁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전진의 자취는 어디에 있는가? 이야말로 흙이요, 먼지요, 우화요, 신화가 아닌가? 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너는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가? 만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들의 몸체는 분해되어 일반적인 성분이 되어버리고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과거라는 심연 속에 묻혀버린다. 얼마나 지구의 작은 부분을 너는 일생 동안 기어가는가. 시체를 지고 무덤으로 기어가는 난쟁이와 같은 영혼아. 죽음을 놓고 너의 육신과 영혼을 생각해보라. 네가 얻어 가진 것은 얼마나 작은 자연의 분자이며 우주의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미립자인가. 너의 육신을 더듬어 보면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노령이, 정욕이, 질병이 육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라. 아니면 당신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성분이 무엇인가를 보라. 그리고 자연의 시간이 그 본질을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시켜 주는가를 보라. 만물의 제1법칙이며 만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 중요한 요소는 부패이니 그대의 몸이 돌아가는 곳은 한 줌의 흙이요, 악취요, 몇 조각의 뼈가 아니냐. 너희 대리석은 경결한 흙덩이며 너희 금과 은은 흙의 배설물이며 네가 걸치고 있는 비단옷은 누에의 잠자리가 아닌가. 오, 너희들의 생명도 이처럼 왔다가 이와 같이 가느니라.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미 죽어 땅에 묻혀진 우리 조상의 시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안다. 만물의 본질은 탐욕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는 중에 진부해지며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놀라며 신기해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는 마치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사람이 도시의 번잡함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우와 같지 아니한가. 이처럼 같은 것의 반복이 너를 실증나게 하지 않는가. 역사상의 커다란 사건도 이와 같고 너도 이처럼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위로 아래로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움직이고 있느니라. 언제나 시간이 영혼에다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거든 그것은 그것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없애버려라. 죽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모습을 그리고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눈을 바로 떠서 죽음을 직시해 보면 그것은 한 자연의 효과이며 사람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에 질린 어린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자연의 효과나 기능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 유익하기조차 한 것이다. 그래도 너는 먼지보다 한 줌의 흙보다 한 조각의 뼈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하나의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는 이름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너는 생각하는가? 유행하는 말도 한동안 쓰인 후에는 낡아서 차츰 퇴화되어 버리는 것처럼 명성도 한때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곧 그 자취를 감추느니라. 카밀루스, 볼레서스, 레오나투스, 그리고 좀 더 후에 와서는 스키피오, 케이토, 그리고 또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하드리안, 그리고 또 안토니우스, 피우스, 이들 모두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들의 이름을 아는 자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명의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어 죽었는가? 저 유명한 그리스의 예언자들, 그들 자신은 얼마나 많은 급사를 당했던가?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자기의 향락처에서 말없이 누워있으니 카프리 섬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이 그의 정원과 욕실에,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는 영원 불멸의 사색 속에 자기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용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는 그의 마부와 함께 서로 베고 누워있지 않는가. 안토니우스의 궁전은 모두 소멸하였으며 판테아와 페르가무스 궁전도 이제는 그들의 주인들이 무덤 옆에서 찾을 길이 없도다. 하드리안 황제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다 사라졌으니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마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아직도 병사들이 무덤을 파수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죽은 자가 그것을 느낄까? 느낀다면 기뻐할까? 기뻐한다면 어떻게 그 파수병들을 영구히 거기에 붙잡아 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 병사들도 때가 오면 늙고 병들어 죽고 그들이 장소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며 다음 황제의 무덤을 지킬 병사는 누가 되는 것인가? 황제의 무덤을 지키는 일도 황제의 숨결처럼 없어지는 것이며 죽은 자의 피가 사라져 없어지는 동안 계속될 것이다. 너는 이 거대한 도시의 한 시민이다. 이 도시에 네가 얼마나 오래 산 것인가 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너를 이곳에 보낸 자는 불의 재판관도 아니요 폭군도 아니며 자연이다. 그러나 무대의 배우가 그 배우를 고용한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서 무대를 떠나듯이 너는 떠나야 하는 것이다. 너는 아직 오막을 끝내지 않았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애에는 3막만으로도 연극을 끝나는 때가 있다. 그것은 연극을 만든 극작가의 할 일이지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유감없이 떠나거라. 반드시 너를 무대에서 내보내는 그 속에서도 섭리가 있을 것이니라. 황제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미 날은 저물어 어두워졌고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낮에는 그에게 장식으로밖에 쓰이지 않았던 횃불이 황제가 어둠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 재빨리 한 사람씩 횃불을 붙여 들었다. 횃불의 기다란 행렬은 샘물이 흐르듯이 궁전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겨울의 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했다. 산에서부터 늑대들이 몰려 내려왔다. 그들은 지난번 전염병이 돌 때 서둘러 매장한 시체들을 파내어 먹었으며 한층 대담해진 늑대들은 농장을 공격했다. 독수리들이 연약한 새떼들을 휘몰아가는 모습이 하늘에 보였다. 대조적으로 로마 시내만은 그 겨울밤의 불야성을 이루었다. 이들은 모두가 오늘이 차가운 겨울밤을 따뜻하고 밝게 보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페이터의 산문 중에서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